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 그 401K입니다. 아, 401K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건 물론이고 지금 우리 한국의 연금 시장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크거든요. 맞아요. 특히 최근 한국에서도 이 연금 개혁 문제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청년층 중심으로 관심도 높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구 구조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노후 준비 차원을 넘어서 이 금융시장, 특히 우리 주식시장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그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401K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공 요인도 보고 또 문제점도 보고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지 이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그럼 401K가 어떻게 딱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 좋겠네요. 사실 이 401K 이전 미국은요. 세 다리 의자 모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의존했어요. 세 다리 의자요? 네, 하나는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또 하나는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DB형 연금,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저축. 이 세 가지가 노후를 지탱했죠. 아, DB형,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회사가 퇴직하면 얼마 줄게 딱 정해놓고 책임지는 방식. 듣기엔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안정감은 있었죠. 근데 이게 197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이 점점 버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요? 관리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요. 게다가 혹시 회사가 어려워져서 약속한 돈을 못 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미적립 부채 리스크가 컸거든요. 아, 미적립 부채. 네, 영국 공공연금 부채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이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선 이게 시한폭탄 같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걸 학계에서는 위험의 대전환, The Great Risk Transfer라고 불러요. 위험의 대전환이요? 네, 연금 운용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기업에서 개인 근로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아, 회사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그렇죠. 우리가 얼마 줄게가 아니라 네가 낸 돈으로 잘 굴려서 노후 준비해 이렇게요. 이제 개인이 자기 노후 자금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환의 한가운데 바로 401K가 있었군요. 근데 이름이 왜 하필 401K예요? 무슨 암호명 같아요. 하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름은 의외로 단순해요. 1978년에 제정된 미국 세법 Revenue Act라고 있는데 그 법의 401조 K항 조항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아, 법 조항 번호였군요. 네, 원래는 이게 기업 이익 공유 계획 이런 거랑 관련된 조항이었는데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사람이 나타나요. 테드 베나라는 컨설턴트였죠. 오, 테드 베나. 어떻게 활용했는데요? 이 사람이 법조항을 이렇게 보다가 근로자가 월급 받기 전에 그러니까 세전소득 일부를 떼서 연금 계좌에 넣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은퇴해서 찾을 때 내도록 미룰 수 있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 세금 이연 혜택. 그렇죠. 일종의 세금 이연 혜택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Cash Deferred Arrangement라고 불리는데 이게 1981년 말에 규정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됐고 401K 플랜이 탄생한 거죠. 와.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가입자가 1983년에 한 700만 명 정도였는데 93년엔 거의 4천만 명, 2019년엔 8천만 명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폭발적이었죠. 아니, 당장 세금을 덜 낸다니 이건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 세금 혜택이 정말 강력한 유인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1K는 미국 금융시장에 거의 공용이 됐어요. 공용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전체 퇴직 자산이 한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중에서 401K를 포함한 확정 기여형 DC형이랑 개인 퇴직 계좌 IRA를 합친 게
3분의 2가 넘어요. 24조 달러 이상. 3분의 2요? 와,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DB형은 이제 3분의 1 수준, 한 12조 달러 정도로 줄었고요.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아까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DC형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DC형은요, 매달 내는 돈, 즉 기여금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즉 투자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돈이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아,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네, 투자를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는 거죠. 핵심은 그 투자 책임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한 위험의 대전환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책임이 개인에게 왔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럼 이 401K를 이렇게 성공시킨 핵심 매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세금 혜택 말고 또 다른 당근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당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고용주 매칭, 임플로이어 매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해요. 고용주 매칭? 회사가 뭘 매칭해 준다는 거죠? 네, 직원이 자기 401k 계좌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돈을 보태주는 제도예요. 아, 회사가 돈을 더 얹어준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연봉의 3%까지 네가 넣으면 우리 회사도 똑같이 3% 넣어줄게. 뭐 이런 식이죠. 회사마다 룰은 좀 다르지만요. 와우, 이건 진짜 공짜 돈, 프리머니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최소한 회사가 매칭해주는 금액까지는 어떻게든 납입하려고 해요. 엄청난 저축 유도 효과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에리사라는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401k 자산은 뭐 압류당하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그것도 장기 저축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와, 세금 혜택에 회사 지원금, 거기다 법적 보호까지. 정말 삼박자가 잘 맞았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401K에도 단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 가려. 401k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는 게 바로 높은 수수료예요. fee erosion이라고 하죠. 수수료요? 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계좌 관리 수수료, 펀드 운용 보수, 또 투자 자문 수수료 등등 종류가 꽤 다양해요. 근데 이게 뭐 연 1% 정도만 돼도 이게 30년, 40년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최종 은퇴 자산이 수십 %나 깎여나갈 수 있어요. 수십 %요? 1%가 그렇게 커지나요? 네, 이게 조용히 내 돈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도둑인 셈이죠. 단순히 수수료로 나간 돈뿐만 아니라 그 돈이 원래 투자돼서 불어났을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손실은 훨씬 더 커요. 와, 1% 차이가 수십 % 차이로 벌어진다니 이거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는 조기 인출의 함정이에요. 조기 인출이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9.5세 이전에 돈을 빼면요. 일반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10% 페널티까지 내야 해요. 10%요? 와, 세네요. 그렇죠. 물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이긴 한데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겐 너무 가혹하다.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죠. 페널티가 10%면 정말 크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불평등 심화 구조라는 지적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격차를 벌린다는 비판이죠. 불평등이요? 아니, 세금 혜택이나 고용주 매칭은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었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파고들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떤 분석을 보면 401k 관련 세금 혜택의 거의 60% 정도가 소득상위 10%에게 돌아간대요. 60%나요? 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고소득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기가 쉽잖아요. 소득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소득세율 자체가 높으니까 세금 혜택의 가치, 즉 세전 공제 혜택의 가치가 훨씬 큰 거죠. 전통형 401k의 경우에요. 아,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크다. 그렇죠. 반면에 저소득자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납입할 여력도 부족하고 설령 납입한다 해도 세율 구간이 낮으니까 세금 혜택의 실질적인 가치도 낮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보조금이 부유층에게 더 많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회사 매칭도 비슷한 문제가 있겠어요. 정확해요.
그걸 이제 고용주 매칭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이 회사 지원금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뭐 비차별 규정이라고 해서 고액 연봉자에게 혜택이 너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도 있긴 있어요.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 격차가 워낙 커서 실효성이 좀 낮다는 비판이 많아요. 와, 이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뚜렷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2022년 말에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스퀘어 액트 2.0이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스퀘어 액트 2.0. 뭔가 강력한 느낌인데요. 네, 이게 401K의 여러 문제점들, 특히 참여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죠?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뭐니 해도 자동 가입 의무화예요. 자동 가입 의무화요. 네, 2025년부터 새로 생기는 대부분의 401K 플랜은요, 직원을 그냥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해요. 직원이 명시적으로 나 안 할래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월급의 일정 비율, 보통 최소 3%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자동으로 연금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이네요. 효과가 좀 있나요?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고요. 이게 기존 연구를 보면요. 그냥 가만히 두면 가입률이 한 20, 30%대에 머물던 것이 이 자동 가입을 도입하면 90% 이상으로 확 치솟는 효과가 이미 입증됐어요. 90% 이상이요? 와. 네. 특히 소득이 좀 낮거나 금융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의 참여를 아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일종의 넛지 효과를 제대로 활용한 거죠. 디폴트 값을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아, 똑똑한 방법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가입되는 걸로.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는요? 젊은 세대를 위한 학자금 대출 상환 매칭 제도도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202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 매칭이요? 네,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 갚은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401K 계좌에 매칭 금액을 넣어줄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네. 아니, 직원이 401K에 돈을 안 넣어도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직원이 자기 돈을 401K에 한 푼도 안 넣어도 학자금 갚는 것만으로 회사가 매칭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학자금 갚느라 연금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젊은 직장인들 많을 텐데 이건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학자금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걸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정말 윈윈이네요. 그 외에도 뭐 최소 의무 인출 RMD 시작 연령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늦춰서 세금 이월 혜택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또 고령 근로자의 추가 납입 캐첩 컨트리뷰션스 한도를 늘리는 등의 변화도 있었어요. 다만 고소득자는 추가 납입을 로스 방식으로만 하게 제한하기도 했고요. 형평성을 고려한 거죠. 확실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401K가 금융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이 공룡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401K 자금은 미국 자본시장의 그야말로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동력. 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퇴직 계좌 자금, 그러니까 401K나 IRA 같은 것들이 미국 전체 뮤추얼 펀드 자산의 거의 절반, 47%를 차지했어요. 절반 가까이요. 와.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돈을 굴리는 금융회사들한테도 뭐 엄청난 기회였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시장의 집주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나왔어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개 기록 관리 업체, 이걸 레코드 키퍼스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전체 DC 자산의 무려 78%를 관리해요. 10개 회사가 80% 가까이를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롤오버 시장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아, 롤오버. 그건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요. 기존 직장에서 쌓았던 401K 자산을 개인 퇴직 계좌, IRA로 옮기는 걸 말해요. 아, 계좌 이체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요. 2022년에 7,7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수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롤오버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막대한 자산을 자기 회사로 가져와서 관리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 IRA 자산의 3당 부분, 거의 2분의 3 정도가 이 롤오버를 통해서 형성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 거대한 401k 자금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자체를 흔들 수도 있나요? 뭐 가격 변동성 같은 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401k 플랜에서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팔면 그 해당 주식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정말로요? 네, 특히 어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관찰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근데 이 401k 투자 대상을 더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뭐 사모펀드나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한다고요. 네,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 투자 허용 문제인데요. 2025년 8월 행정명령 발표 같은 걸 보면 401k 투자 대상에 사모펀드, 부동산, 디지털 자산 같은 대체 자산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목표는 뭔가요? 표면적인 목표는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 뭐 이런 거죠. 기관 투자자들처럼 비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요. 네. 근데 우려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이런 대체 자산들은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낮고 수수료 구조가 엄청 복잡하고 정보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과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결국 또 그 위험의 개인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의 책임을 또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걸 사모시장 위험의 리테일화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주 거세죠. 게다가 401k가 가진 어떤 단순함이나 유동성 같은 장점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또 운용사, 그러니까 플랜 스폰서 입장에서도 이게 이리싸라는 법의 수탁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상품을 넣었다가 문제 생기면 소송 위험이 커지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의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국 상황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 상황. 정말 중요하죠.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가계 재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 있죠. 70, 80%가 부동산이니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 연금 시장을 키우고 그 돈이 좀 생산적인 금융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머니무브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에요. 한국도 겉으로 보면 미국처럼 회사 책임 중심의 DB형에서 개인 책임 중심의 DC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겉모습, 그러니까 제도 형태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401k는 그래도 뮤추얼 펀드, 특히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의 퇴직연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예금이나 뭐 그런 거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건 이름만 연금이지 실제 노후 보장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봐야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미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 좀 구체적으로 정책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딱 3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첫째는요. 자동 가입, 오토 엔드롤먼트 제도의 과감한 도입 또는 아주 강력한 유도책이 필요해요. 자동 가입이요? 네, 미국 SCUR 액트 20에서 봤듯이 일단 가입 문턱을 확 낮춰서 참여율부터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DC형이나 IRP 가입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옵트아웃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 판에 참여시켜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2번째는요. 둘째는 디폴트 옵션. 우리나라도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도입은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장 엔진이요? 네.
미국의 TDF,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 중심으로 제대로 설계를 하고 또 이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야 해요. 계속 원금 보장이라는 그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줘야 하고요. 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수수료 투명화와 인하 경쟁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아, 수수료 문제. 네, 미국 사례에서 봤듯이 이 수수료는 장기 수익률에 정말 큰 적이에요.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자들이 수수료 내역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사업자 간에 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입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죠. 네, 자동 가입으로 참여를 늘리고 디폴트 옵션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는 낮추고 정말 꼭 필요한 조치들이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미국의 401k가 한 개인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바꾸고 또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자본시장의 거대한 엔진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책임 전가라든가 불평등 심화라는 그런 숙제도 남겼죠. 네. 한국 역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퇴직연금 개혁이라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경험을 잘 교훈 삼아서 모든 근로자가 정말 실질적인 노후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DC형 연금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만큼 충분한 금융 이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을까요? 아, 금융이해력. 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못지않게 그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였습니다. 클레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